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화재로 61억 상당의 고급 주택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한국행을 택했던 미국의 노부부가 간담이 서늘하다며 심신안정제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한사코 반대했던 한국 특수부대 출신인 사위의 또 다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충격받은 노부부는 결국 기절하여 119 응급차에 실려가는 실정에 이르렀고 결국 장기적인 쇼크 진단으로 남은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크리스티나 제인입니다. 미국의 서부에서도 가장 큰 대도시 LA에서 살아왔던 저는 햄버거 체인점만 7개를 운영하시며 큰 부를 축적하신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되던 해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에 합격하며 어쩔 수 없이 서부 LA에 계속 계셔야 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그 뒤 저는 독립 후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결국 꿈에 그리던 워싱턴 포스트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사 3개월 만에 한국 특파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26 신입 기자였던 저에겐 너무나 과분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아시아 편집국장님의 신뢰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이 파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며 혼자 자립을 시작했던 대학생 때부터 매일 부모님과 영상통화할 정도로 부모님과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한국 특파원으로 서울에 와서도 LA에 계신 부모님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내왔죠. 시차가 무려 17시간이나 났지만 부모님과 저는 영상통화하며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국인 김민석 씨를 만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과의 모든 것이 틀어졌죠.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취재한 곳이 한국의 특수부대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훈련 현장을 직접 취재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만난 김민석이라는 이 대위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장교였습니다. 서양인보다도 더 압도적인 187cm의 건장한 체격에 카리스마 넘치는 짙은 눈빛, 그리고 부하들을 대하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극한 훈련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대를 이끄는 김민석 대위님의 모습은 제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민석 대위님의 진중한 인품에 점점 더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그분의 헌신적인 마음가짐과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겸손했던 성품에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결국 취재가 끝난 후에도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점차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전제로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로 급발전했죠. 결국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잠시 휴가를 내고 LA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뵙자마자 급한 마음에 다짜고짜 결혼 소식을 전했으나 혹시나 했던 제 바람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죠. 항상 부유하게 생활하며 애지중지 키워왔던 딸이 겨우 아시아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저를 만류하셨죠. 게다가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실망하셨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인이나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라면 모를까 겨우 한국의 군인과는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죠. 제가 아무리 제 남자친구의 훌륭한 인품과 우리의 진심을 설명드려도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저와의 관계를 모두 끊겠다고 선언하셨죠.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결정을 고수한다면 더 이상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삼키며 LA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저와 민석 씨의 사랑을 결코 말릴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민석 씨와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하객석 부모님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지만 민석 씨의 가족들이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죠. 특히 시어머님께서는 첫날부터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때부터 부모님과 제 사이에는 묘한 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부모님과 화해하게 되리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결혼 이후 어쨌든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았고 한국 특파원으로서의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이어나갔죠. 그렇게 대략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는 편집국장님이 급하게 전화가 오더니 LA에서 역대급 산불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LA에 계신 거 아니냐면서 빨리 부모님께 연락해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평소 연락하지 못했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을 뵙고 싶었지만 혹여나 저를 보고 부모님께서 더 화를 내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함이 더욱 밀려왔기에 민석 씨에게 빠르게 상의했고 민석 씨가 어서 빨리 부모님께 가보라고 했죠. 저는 그렇게 짐을 챙겨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무언가 낯설었어요. 과거엔 항상 익숙했던 곳인데 부모님과 멀어진 뒤로 모든 것이 서먹하게 느껴졌죠. 저는 빠르게 부모님이 계신 LA의 고급 주거 마을에 도착했는데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미 LA 주택 대부분이 불에 타서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를 마중 나왔던 제 친구는 61억 상당의 우리 집이 이미 폐허가 된 상황에서 최대한 비용 보상을 위해 보험사와 협상 중이라는 말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산불 당시 부모님이 가까스로 대피했다고 하시며 현재는 임시숙소에 있다고 전해줬죠. 저는 당장 임시숙소로 달려갔습니다. 허름한 건물 안에서 좁디 좁은 방 한 칸에 자리를 잡은 부모님이 보였죠. 부모님은 너무나 수척해 보였고 예전과 달리 너무나 마르시고 처연한 모습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나 당황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3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셨고 항상 강했던 제 아버지는 눈을 돌린 채 말씀이 없으셨죠. 어머니는 임시 숙소가 너무 지저분하고 좁다면서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산불 때문에 고급 빌라 전체를 잃었음에도 보험사에선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눈물을 쏟으셨죠. 특히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햄버거 사업을 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1억의 고급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사업을 이어왔는데 이미 집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서 부모님은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절대 티를 내진 않았죠. 저는 부모님께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논의해봤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몹시 당황스러워하셨어요. 한국에서 함께 살기엔 문화적인 장벽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3년간 서로 앙금이 쌓인 감정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임시숙소는 2달 뒤에 떠나야 하고 보험사에서의 보상 비용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절차 역시 너무 오래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딸과 한국인 사위 옆에서 절대 함께 살 수 없다는 눈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가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인정하지 않았던 사위에게 얹혀 사는 것 자체가 썩 내키지 않는다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저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이미 민석 씨는 반드시 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며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사위로서 효도를 다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많았지만 민석 씨가 제게 해준 말도 있었기에 저는 계속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슬그머니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며 결국 저에게 한국을 가보겠다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드디어 걱정이 사라지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던 부모님을 원망하며 지낸 몇 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이제라도 다시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1시간의 비행 동안 어머니는 줄곧 창문 밖 구름만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눈을 감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채로 계셨죠. 드디어 부모님과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시차와 장시간 이동으로 너무나 피로해 보이셨습니다. 입국 수속을 빠르게 마치고 공항 로비에 서 있는데 마침 민석 씨가 우리를 마중와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내키지 않는 표정에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래도 사위가 하나하나 짐을 챙기며 에스코트하는 모습에 조금이나마 표정이 풀려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의 거처를 마련한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에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LA의 호화로운 고급 주택가와는 전혀 다른 고층 아파트 단지의 모습은 부모님께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수많은 가구들이 오밀조밀 몰려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미국의 넓은 단독주택 단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주거 문화라며 혼잣말을 속삭이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준비한 24평 아파트는 LA의 120평 고급 빌라와 비교하면 현저히 좁게 느끼실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죠. 미국식 주거 공간과 한국의 아파트는 그 규모부터 천지 차이라면서 부모님은 더욱 표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부모님은 연신 실망스럽다면서 계속 혼잣말을 되새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국 아파트만의 독특한 장점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은 미국의 천장형 난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성이라며 민석 씨가 부모님께 설명드렸습니다. 민석 씨가 얘기도 했지만 직접 몸소 느껴본 부모님께선 더욱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LA 고급 빌라에서는 에어컨으로 더운 바람을 불어넣어 난방을 하는 방식이었기에 바닥은 늘 차가웠고 실내 온도도 고르지 않았죠. 반면에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은 바닥부터 데워 실내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민석 씨는 부모님께 온돌 침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LA에서는 추울 때마다 매일 밤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셨는데 한국 온돌 침대의 은은한 온기를 경험하시고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의 전기장판은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직접적인 열기를 가했지만 한국 온돌 침대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몸 전체를 감싸 안는다며 연신 행복해하셨죠. 특히 아버지는 허리 통증이 항상 있었는데 온돌 침대에서 숙면을 취한 이후에 크게 개선되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LA에서는 매일 아침 허리를 붙잡고 일어나셨던 아버지께서 한국 온돌 침대에서 주무시기 시작한 후로는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참 신기하기도 했죠. 한국의 온돌 침대가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니 저로선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게다가 온돌 침대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아파트의 난방비 역시 LA 고급 빌라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기에 더욱 만족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온돌 문화에서 한국의 정서적 따뜻함도 발견하신 듯 했어요. 미국의 개인주의적 주거 문화와는 달리 온돌방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가족 문화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민석 씨의 말에 부모님은 정말 감동을 받으셨죠. 사실 이러한 경험은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아주 서서히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이 만들어내는 무언가 인위적인 따뜻함과는 달리 한국의 온돌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과학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난방 방식이라 저 역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었거든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으니 LA의 호화로운 빌라가 주던 자부심은 이제 한국 온돌 앞에서 무색하다고 부모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만족도가 서서히 올라갈 때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님은 필요한 생활도구와 이것저것 잡기들이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저에게 택배를 주문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물건들을 주문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저에게 최소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겠느냐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토로하셨죠. 그런데 저는 몇 시간 후엔 도착하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다짜고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왜 부모를 기만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심지어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으니 조롱하며 놀리는 거냐며 더욱 화를 내셨죠. 저는 너무 답답했고 몇 시간 뒤 보자며 부모님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택배 물건들이 도착하자 부모님은 상당히 대충격을 받으셨어요. 사실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미국의 물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상 걸리던 일반 배송이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아마존에서 프라임이라는 최고 등급 역시 최소 이틀에서 나흘 정도 소요되는 배송 시스템인데 한국은 새벽 배송이라며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 배송이라 부모님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더욱 놀라셨던 건 배송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택배는 아주 단편적으로 정보만 제공될 뿐 현재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까진 제공되지 않는 반면 한국의 배송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택배기사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새벽 배송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서비스라서 부모님의 마음도 10분 이해되긴 했습니다. 밤 11시에 주문한 상품이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현관 앞에 도착하는 시스템은 미국의 물류 체계로는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는 신선식품의 배송도 아주 빠르다면서 부모님께 미국과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식재료 배송이 대부분 아이스박스에 담긴 채 실온에서 배송되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의 새벽 배송은 콜드체인을 통해 식재료의 신선도를 완벽하게 유지해주죠. 부모님은 연신 놀라시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게다가 포장 방식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의 택배는 대충 포장된 채 배송 중 손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지만 한국의 택배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섬세한 포장 방식을 사용한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박스 하나하나가 마치 선물처럼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충격을 막기 위한 완충제도 세심하게 사용된 것을 본 부모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이 정말 한국에 눌러 살겠다고 선포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분해하시던 부모님을 모시고 한강공원을 갔던 우리 부부는 돗자리를 펴자마자 치맥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선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한강공원에서 음식을 주문하냐며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죠. 사실 미국에서는 공원에서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한국에서는 한강변이나 남산 꼭대기에서도 치킨이나 피자를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배달 기사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오는 것은 물론 음식이 아주 뜨거운 상태로 배달되는 것까지 미국의 배달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저는 자신있게 주문했었죠. 20분 만에 치맥이 도착했는데 부모님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저와 민석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냐며 연신 오마이갓을 외치셨죠. 부모님이 더욱 놀라셨던 건 이러한 배달 문화가 늦은 밤에도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공원에 가는 것조차 위험했지만 한국의 공원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죠. 한강변에서는 밤 11시가 넘어서도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남산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야경을 구경하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뛰어난 치안 시스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LA에서는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했지만 서울에서는 한밤중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CCTV와 가로등이 곳곳에 모두 설치되어 있어 어두운 골목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주변 경찰들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부모님께서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TV뉴스를 통해 민석 씨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특수부대 훈련 보도에서 민석 씨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당당한 모습이 보도되었기 때문이죠. 미국에 있을 당시엔 단순히 군인이라는 이유로 폄하했던 한국인 사회의 진정한 가치를 처음으로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민석 씨의 부대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고 정예 공수일여단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할 때마다 최상의 평가를 받았고 국제 대테러 훈련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금융인이나 실리콘밸리 사업가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가정에서의 민석 씨는 더욱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도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고 주말이면 아버지의 산책에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LA에서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은 없었지만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는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점차 아버지의 태도가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사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석 씨의 한국 안보 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해 설명할 때면 아버지는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알 수 없었던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정세를 이해하게 되면서 군인으로서 사위의 역할과 책임감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생활 방식이 이제는 오히려 편리하게 느끼셨습니다. 온돌 난방의 따뜻함, 24시간 가동되는 편의점, 새벽 배송으로 대표되는 빠른 물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치안까지. LA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한국만의 특별한 장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딸을 잘 보살필 것 같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사위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며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가족관계에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LA의 화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한국행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문화는 부모님의 편견을 깨뜨렸고 특수부대 장교인 사위의 진정한 가치는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넓은 빌라는 없지만 따뜻한 온돌방이 있고 호화로운 생활은 없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 편리함과 전통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불행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축복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더욱 넘쳐났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